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0만 건 초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둔화가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는 당연히 PC랑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대출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야 된다. 내년 1분기 전에 모두 충족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FMC가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 안정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달성할 거예요. 일단 11월 기준으로 저는 S&P 500 지수가 4,5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4,600에서 4,700 오버슈팅 역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올해 연말 한 3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팔아놓고 내년 2월 전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 시점의 저점에서 다시금 좀 들어가는 것도 좀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미국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입니다. AI 혁명과 관련된 성장주 중심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CPI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시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네. 환호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총평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시장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 어느 때는 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근데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치랑 동일한 숫자가 예상됐던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비교하면 상당폭 떨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아무래도 전자 쪽에 시장이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월 FMC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도 후자 쪽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물가의 경직성,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2월 F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걸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어느 쪽에 걱정을 하냐면 금리 인하가 얼마만큼 빨라질지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1월 FMC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완전히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이제는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무게감이 옮겨가다 보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흐름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까지 올해 연말 전에 도달할 거라고 얘기 네. 드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전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 4.2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10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고점이 4.99였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실질적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담고 있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왜곡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고점인 거죠. 근데 간단히 그 왜곡된 사항들 이유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MC 이후에 분명히 이제 그때 수정 경제 전망 네. 통해서 숫자 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 숫자 조정이 사실 의미가 있었어요. 결국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가 5.6 계속 유지했고 레인지 상단을 크게 바꿔버렸죠. 6.1에서 5.6으로. 네. 그러니까 중위값하고 레인지 상단을 동일한 가격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미 9월 FMC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연준은 올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가이던스를 줬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발언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가장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형성된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반영돼서 왜곡된 부분들이 컸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고점은 지난해 10월 4.2%대 수준. 그래서 올해 연말이면 그 정도 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물가예요. 네. 물가가 떨어지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 반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10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됐는데 올해 주요 IB들이 생각하고 있는 3분기, 4분기 물가가 떨어지는 폭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4, 3.1이에요. 네. 그리고 연준의 근원 PCE 전망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 내후년 3.7, 2.6, 2.1. 그러니까 연준도 물가를 전망할 때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망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인이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유가 하락분이 좀 많이 반영되면서 헤드라인이 많이 그렇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주거비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 정도로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거. 이제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물가는 지난해는 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이 주도를 했고요. 올해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부터 보면 언론에서 주거비의 경직성을 거론하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주거비의 흐름들을 보시면 주거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도 끝났고요. 그리고 산유국 이벤트도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9월 FMC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시장의 생각들이 만연했었지만 지금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물가를 보실 때 가장 요즘에 이제 세미나 다닐 때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차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코어 소비자 물가의 추이를 보여줘요. 네. 결국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가파르다. 그리고 나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공급층 요인과 수요층 요인을 얘기할 때 공급층 요인은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보여드리거든요. 이 지수가 올해 2월 달을 기준으로 음액값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공급망 묘목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수요층 요인은 상품 가격과 서비스 가격 그리고 유가랑 주거비를 보여드리거든요. 네. 결국 공급 측, 수요 측 요인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물가는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 결과치를 놓고 이제는 시장은 더 이상 물가를 가지고 고민하진 않을 걸로 봐요. 네. 위원님도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좀 불안하고 하락하고 이럴 때도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 네네. 지난 7월로 끝났다라고 네. 강력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로써 뭔가 시장이 좀 동의하는 쪽으로 네.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단 드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주거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 왜 걱정이 많았냐면 사실 그래도 한 5, 6개월 평균이 0.4%대 주거비 쪽에서 기록을 하다가 지난달에 갑자기 좀 튀었거든요. 0.6 이상으로 튀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0.3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튈 가능성,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거 주거비는 원래 좀 시간을 두고 온다라는 인식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시작부터 미국제 10년물 금리 현황하고 추이 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모든 시작점에는 시장금리가 있어요. 결국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기지 관련된 금리들의 변화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면서 모기지 관련된 금리들도 따라서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거비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영향을 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최근 3분기, 4분기 그 중간에서 좀 관련된 지표들이 튀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있는데 네. 이미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10월 19일을 고점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기지 금리 역시 떨어질 겁니다. 결국 주거비가 사실 올해 들어서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를 벗어날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거비를 가지고 좀 앞으로도 뭐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큰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였고 이미 거기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로써 이제 조금 더 동결 가능성은 뭐 거의 100%까지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다음 네. FOMC 회의에서 동결 네. 가능성. 이제 시장의 관점은 인하를 언제 하느냐,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사실 월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더라고요. 모건 스탠리나 UBS는 내년부터 좀 큰 폭의 인하를 할 거다. 라는 반면에 뭐 골드만삭스는 내년 말이나 인하를 시작할 거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좀 갈리는 모양을 좀 보였었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네. 저는 항상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은 네, 제가 임의적으로 전망하진 않고요. 네, 내 분기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그 테이블에 나오는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면에 이제 9월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이에요. 네, 이 테이블에 보면 이제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는 당연히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을 나타내는 게 지금 하단에 빨간색 네모 박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을 나타내고 있죠. 올해가 5.6, 내년에 5.1. 결국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레인지를 보면 내년에는 4.4에서 6.2를 제시하고 있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하단이 중요해요. 4.4예요. 그러니까 현재 연준의 정책 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네. 그러면 4.4까지 낮추려고 하면 내년에 연준은 총 3회 각각 25pp씩 내리게 되면 내년 최종 정책 금리는 4.5에서 4.75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 IB들이 전망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모건 스탠리 빼놓고는 다 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정책 결정은 연준이 하기 때문에 네. 연준이 제시하는 숫자를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3회이나 최종 정책 금리 4.5에서 4.75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쯤 시작할까가 중요할 그렇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요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연준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산과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 지표들도 보고요. 신용 여건, 그리고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금융과 대외 여건들을 모두 보면서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때가 4번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역삼각형 빨간색 부분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시점인데 95년, 2000년, 2006년 그리고 2018년 있었죠. 그때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그 최소 기간이 5개월에서 길게는 15개월이었고요. 네. 평균적으로는 9개월이었어요. 네. 이 9개월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고용지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내 국면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금리 인하가 발생하기 이전에 4번 모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업률은 4번 중에 1번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결국 금리 인하가 나타나려고 하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0만 건 초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보면 결과치가 15만 건으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분기 이전까지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 지표인데요. PC 물가 떨어져야 돼요. 근원 PC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4차례의 국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4번 모두 떨어졌는데 세 번 정도 떨어지고 1번 정도 보합권을 나타냈는데 그때 당시 PC 범위가 1.4에서 2.5 정도에서 움직였던 상황.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물가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번 중에 3번 모두 떨어졌던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생산 지표를 좀 볼게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보셔야 되는데 과거 4차례의 국면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와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제조업은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 서비스업은 지금 확장 국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둔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 전에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모두 수축 국면 아래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 요건을 얘기 드릴 건데요.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상업과 산업대출 그리고 부동산 대출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과거 4차례 모두 둔화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 모기지 시장 변동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금융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 4차례 국면에서 4번 모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는 3번 모두 올랐거든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1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5만 15만인데 명. 내려오고 네. 그래서 내년 1분기 전까지는 충족할 네. 거다. 네. 근데 이 10만 명 초반이 3개월 정도 이동 평균을 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둔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서비스업의 큰 폭 둔화를 통해서 두 지표 모두 수축 국면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PC랑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동산 대출 증가율 둔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저는 이 4가지 요건들이 내년 1분기 전에 모두 충족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2분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5월 FMC가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고 나서 CME 패도 지투를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네. 12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거의 100%, 네. 99.8% 확률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은 원래는 6월이었는데 이게 5월 달로 앞당겨졌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는 기존에 3회였는데 이게 4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최종 정책금리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완화적이에요. 4.25에서 4.5 정도로 지금 시장이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연준이 생각하는 거랑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연준하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통화정책 수준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는데 지금 CME 패도 지투를 보면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수석님 싸우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경기를 어느 정도는 아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서 좀 정책들을 잘 펼쳐보려고 연준도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좀 전 눈에 띄더라고요. 어제 제가 리딩한 건데 마켓워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랜딩에 대한 경기에 대해서 내년에 노랜딩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런 예측이 많다면서 경제가 반드시 랜딩을 해야 되나? 착륙해야만 하는가?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전망에도 많이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가도 잡히고 침체도 안 오고 아주 좋은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좀 희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갈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경제 지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바뀐 게 되게 많아요. 작년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그 금리에 대한 역효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되게 언론적이고 아카데믹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와 기업들은요. 그때 당시 고정금리 비중을 확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계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발행금리가 되겠죠. 2008년도 이후에 고정금리 비율을 상당 비율 높여놨기 때문에 작년같이 아무리 연준이 단기간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있어도 시차가 계속 늦어지는 거. 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시장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일손 부족으로 되게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용을 하고 싶을 때 바로 고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해요. 사람을 자르지 않아요. 단지 근무 시간을 줄여요. 단축 근무를 유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축 근무를 선호하는 여성층, 젊은 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계속 나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이제 부러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과거에는 틀린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과거처럼 경기가 부러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 정도만 달성을 해주면 더 이상 경기를 계속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정책을 계속 유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요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신호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면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이후에 다 바뀐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 안정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달성할 거예요. 그게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변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경제 지표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건들은 네. 강조해 주셨지만 경기가 부러져서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요건을 갖춘 네. 상태에서 네. 인하를 하는 건데 그 요건들을 지금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경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네. 네. 여기에서 근데 미국 경제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도 한켠에 계속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소비 쪽은? 올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는 미국의 초과 저축액이 올해 3분기면 소진된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연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고 스트레스 테스트 사실 이제 2021년도 하반기 이후에 매 분기 초과 저축액이 마이너스 8.7% 감소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범위에서 속도가 좀 가팔라진다고 하면 감소하는 분이 좀 늘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초과 저축액이 소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기간마다 다르긴 하는데 일부 이제 제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에서 초과 저축액을 산정한 거 보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과 저축액 자체가 소진됐다고 염두에 두고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판별하는 기관은 전미경제연구소예요. 근데 전미경제연구소는 항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발표하거든요. 네.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여부를 명확하게 판별해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쌈의 법칙이라고 해서 연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용했던 클라우디아 쌈이 개발한 지표인데 명확하게 맞춰요. 명확하게. 근데 이 지표가 최근 데이터로 보면 0.33 그러니까 임계치가 0.5거든요. 아직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이 지표는 최근 3개월 실업률의 값을 최근 12개월 동안의 최저값과 비교를 했을 때 0.5를 넘어가게 되면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판별을 하는데 아직은 0.33 그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임박하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지표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각기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를 가지고 미국 경제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전적으로 맞다고 얘기 드릴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뭐 논리- 사람마다 다를 수는 네, 있으니까. 그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견고한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내년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를 저해하는 정책을 꺼내대지 않을 겁니다. 네. 의견은 뭐 다 다르고 다양한 의견 저희도 들어보고 싶고요. 또 논리, 근거를 들어보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판단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가 좋다 보니까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갔어야 됐나? 빅테크 중심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때쯤은 또 들 수도 있는 시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 송출하면서 네.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11월 기준으로 저는 S&P 500 지수가 4,50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연말까지는 4,600까지 열어놔야 된다 얘기해드렸고, 지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전미 소매협회가 발표한 올해 소매업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최대 4%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하면 4,600에서 4,700 오버슈팅 역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0월 소비자 물가 결과하고 나서 벌써 4,500선까지 이르렀거든요. S&P 500 지수가. 그래서 저는 이 경로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중요한 거는 올해 12월 이후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올해 연말 4,600에서 4,70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겠지만 올해 연말 얘기해드렸던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쉬어갈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저는 4,500선 에서 이제 4,600선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일단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일단 매도하는 전술적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봐요. 왜냐하면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 들고 있으면 푸념하실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올해 연말 저는 이제 4,600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팔아놓고 내년 2월 전에 기간 조정을 보이는 그 시점의 저점에서 다시금 좀 들어가는 것도 좀 현명한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 섹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라는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참고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은 기업 실적이에요. 네. 근데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9월 말 추정했던 S&P 500의 EPS 증가율이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3.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 미국 기업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그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말씀드렸던 섹터,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섹터, 그리고 성장주 중심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AI 혁명과 관련된 성장 기업들 있죠. 꾸준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셧다운 리스크는 시장이 거의 뭐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보다는 CPI 쪽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임시 예산안 마감 기한이 17일이잖아요. 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맞아요. 때문에 궁극적으로 타결을 보일 건데 미국 정치권들의 그동안의 패턴들을 보면 막판 타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논란도 있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타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무디스 역시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의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결국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 재정 건전성 위험이라는 그렇죠. 명분을 내세우긴 하지만 결국 반복되고 있는 미국 의회 대립 이 부분을 항상 이제 거론을 하면서 올해 8월달 피치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무디스 역시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하향하는 정도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유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앞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15일 날 정상회담 이후에 네. 그 결과물이 나올 건데 이게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큰 대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은 지금 되게 그 합의를 볼 만한 명분이
서로 맞아지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 리스크를 낮춰야 되고 있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다 미국 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고자 지금 중국 리스크를 낮추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들어서 중국의 미국채 매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네. 들어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채 매도 중단을 들어줄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4.2까지 내려간다고 보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시진핑도 역시 지금 중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대내적인 요인 갖고는 해결이 어려워요. 결국 미국과 유럽 이런 서방국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빅딜을 할 여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바뀌지는 않아요.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는데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중국의 수출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G2 정상회담 하고 나면 빅딜 때문에 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 축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